아직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렸다가 웨비나를 시작할게요. 잠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뉴스인데요. 엔트로픽이 공개한 그 클로드 미토스 얘기입니다. 사실상 가장 위험한 해킹 도구가 탄생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두 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저는 이 미토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고, 오래전부터 이제 이 LLM 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미토스가 4월 7일 이제 안트로픽이 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 모델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일반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래서 뭐 콜린 파월도 만나고 뭐도 해서 일단 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사건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확 변환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예전에는 뭐 스캐닝을 막 해가지고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단순 스캐너 부분이 아니라, 얘는 아예 그냥 최상위 보안 전문가 수준에 필적하는 취약점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익스플로이 설계까지 해가지고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얘네가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은행권에 1억 달러씩 써도 되니까 최소한 보안 부분들을 빨리빨리 준비해라라고 얘기한 게 엔트로픽이 요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뭐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EU AI 액트 같은 경우도 올해 8월에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요건 본격 적용하겠다고 했고, 미토스 같은 모델이 등장해 사실은 그 논의를 더 가속시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가속시킬 것 같다. 규제 측면에서 그렇죠. 예, 훨씬 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미토스가 이제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이제 수십 년 묵은 그런 제보대의 취약점까지 이제 자율적으로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익스플로이까지 연결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공격자가 오면 막겠다 그런 대응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공격자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AI로 먼저 뚫어보고 다 고쳐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거죠. 예. 결국 뭐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AI가 조금 주도권을 주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기업들은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런 현상이 돼서.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지속성인데, 그러니까 그 지속성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미토스 같은 이제 AI가 24시간 취약점을 탐색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만약에 이 해커한테 미토스가 갔다. 그럼 우리는 24시간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위험 노출 관리 체계를 내재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제 수동 모의 해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례행사로 하잖아요. 이제 부족하죠. 뭐 이제 상시적으로 자동화된 그런 검증 시스템 없이는 미토스와 같은 그런 AI 기반 위협을 이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제 보안 체질이 시급한 시점이죠. 맞아요.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AI가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가 모르는 자산 하나하나가 더 치명적인 구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시성이 AI 시대의 보안의 진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어디 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6년 두 번째 런제라 웨비나 진행을 맡은 송광수입니다. 사실 지난 3월에 진행하려 했는데 저희 내부 사정으로 오늘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두 배로 알차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먼저 자산 가시성의 문제와 중요성으로 시작해서 리스크 우선순위 전략과 KB 콜라이더, 그리고 위험 노출 관리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세부적으로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대략 40분, 4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개인 일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직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보안팀이 엑셀이나 자산관리 시스템에 정리해둔 자산 목록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네트워크 스캔을 딱 해보면 받은 적이 없는 공유기, 폐사자가 방치하고 간 테스트 서버, 언제 생길지 모를 임시장비들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매일 쏟아지는 취약점 알림들,
도대체 뭐부터 패치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 취업점 점수가 높은 것들만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쌓아두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 숙제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어떻게 자산 가치성을 확보하고 정말로 위험한 것부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잡을지, 그리고 이런 업무를 AI, LLM으로 어떻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런제로 비즈니스 전략에 관해 말씀해 주실 저희 김승용 대표, 그리고 현장에서 런제로 기술 전파와 현장 적용을 총괄하고 계신 김대원 이사입니다.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용입니다. 네, 오늘 데뷔합니다. 네. 오늘 보안 가시성이라는 주제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2달 만에 다시 뵙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제 취약점과 그런 위험 노출들을 이제 어디서 어떻게 뭐 조치를 해야 될지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겪는 그런 막막한 고민들을 오늘 제가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의 주제입니다. 대표님, 네, 오늘 보안 얘기만 나오면 항상 섀도우 IT가 언급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섀도우 IT는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모든 기업에 섀도우 IT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 꼭 재택이 늘고 뭐 클라우드 확산됐다 이런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그 오래된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례에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재택 늘었죠. 클라우드 확산됐죠. 직원들 편하죠. 각자 IT 부서 승인 없이 막 개인 디바이스 연결하고 클라우드도 이제 뭐 개발자들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심지어 개발한 다음에 개발 상태에서 방치하고 놔둬버리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네트워크 장비도 이제 뭐 공유기 갖다 꽂고 자기네 부서 따로 쓰고 병원 같은 경우는 뭐 많죠. 의국에서 따로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 그러니까 넥 쓰면 해결되지 않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그 낭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모바일 핫스팟과 같은 것도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 노트북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스 IoT 같은 것도 있어서 우회 장비 등 뭐 관리 산업지대 기기가 엄청 많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다 섀도우 IT라고 하는데 이 섀도우 IT가 많을수록 보안의 허점이 많은 거죠. 관리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영진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우리 네트워크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면 뭐돈 많이 쏟아부은 보안 시스템 넣어놔도 낙을 뭐 10대 20대 깔아놔봐요. 거기서 결국에는 그 안 보이는 장비가 있으면 뭐 뚫리는 게 다 무용지물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섀도우 IT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걸 정작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말이죠. 이사님, 이런 문제의식은 그동안 계속 배운 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왜 이게 해결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예, 우리 조직에 실제 이제 많은 이제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도구들이 대다 그 에이전트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 설치된 장비라든지 그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나마 잘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인 거죠. 그렇죠. 뭐 IP 전화기라든지 뭐 CCTV나 뭐 회의실 스위치라든지 뭐 다양한 OT 장비들, 뭐 직원이 슬쩍 꽂아놓은 공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기존 도구는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사각지대였던 거죠. 그럼 런제로는 그런 사각지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 현재로는 자산을 스캔하는 데 있어서 에이전트도 설치도 필요 없고 인증 절차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수집된 자산 정보를 보시게 되면 많이 이제 그 런제로 자산 그 보셨을 거예요. 자산 컨텍스트를. 근데 이게 뎁스가 정말 깊어요. 런제로는 네트워크 연결돼 있으면 다 찾아주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자산을 수집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자산에 스캔을 해서 그 자산 수집하는 액티브 스캔이 있고요. 패킷을 이제 보고 이제 자산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패시브 디스커버리가 있고, 뭐 EDR이나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뭐 취약점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들과 통합하는 게 API 통합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엮어서 뭐 IT나 OT, IoT, 클라우드 합과도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전체 도면을 그려주거든요. 이게 이제 좀 쉽게 건물에서 이제 비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뭐 방화벽은 우리가 출입 정대 시스템이고
뭐 백신은 이제 보안 요원이고 EDR은 이제 지능형 CCTV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런제로는 지능형 건물 도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출입정지가 철저하고 뭐 보안 요원이 있고 뭐 지능형 CCTV가 곳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면이 없으면 어디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수많은 위협을 찾으려면 결국 정확한 도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비유가 확 닿네요. 방어비는 EDR이 있어도 런제로가 따로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네, 듯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가시성이 모든 보안의 출발점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가시성 얘기가 나오니까 두 번째 세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M&A 상황이 딱 떠올라요. 기업이 다른 그렇죠. 기업을 인수할 경우 상대방의 네트워크를 통째로 떠안는 건데 네. 보안적으로 정말 이거 끔찍한 상황 아니에요? 여기서 가시성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요. 끔찍하다고 하면 끔찍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아찔한 상황일 수도 있긴 아찔하죠. 하겠죠. 기술 쪽에서는 그럴 겁니다. 이게 뭐 진짜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옳은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 M&A는 이제 비즈니스 성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M&A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또 상장도 하고 우회 상장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보안팀에 있어서는 이런 M&A 과정 전체가 굉장히 많은 하드워크를 요구하죠. 그래서 뭐 많은 뭐 악몽에 가까운 상황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딜이 클로징 되는 순간에 그 상대방의 네트워크 또는 자산의 모든 그 리스크가 우리 것이 되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특히 또 M&A 하는 과정에서는 이 어나운스가 되면 이 해커들의 공격 그 대상이 됩니다. 1차적인 공격 목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통계 데이터를 보면 이제 M&A를 경험한 기업들 중에서 약간 80%가 통합 과정에서 사전에 전혀 몰랐던 보안 리스크를 발견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섀도우 IT.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53%는 실사 도중에 심각한 보안 이슈가 터져서 딜 자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M&A 실사에서 보안 가시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런제로가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고요. 그 런제로 홈페이지에 보면은 팀 시스템이라는 그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팀 시스템은 이탈리아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페로사인가? 예, 거기에 로케이션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1979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기업의 B2B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이탈리아 내에서 그리고 이제 사스 베이스 서비스를 하고 ERP 회계 인사관리 솔루션을 이탈리아 내에서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2015년도부터 그 헬만 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그 사모펀드에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M&A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순식간에 뭐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2024년에서 2026년 2년간은 또 벌써 5건의 M&A를 진행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그 M&A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산 파악하는 데만 해도 수개월씩 걸리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수개월씩이나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에 보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팀 시스템은 그러니까 런제로 도입 전에는 아르미스라는 솔루션을 썼고 굉장히 그 탁월한 솔루션이기도 했지만 걔는 하드웨어가 꼭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제 런제로 도입 후에는 이게 뭐 그냥 뭐 익스플로어만 설치하면 그냥 바로 스캔이 되잖아요. 아주 빠르고 디플로이가 편하기 때문에 딜 클로징과 거의 동시에 새 환경 전체를 스캔하거나 에이전트 없이 바로 설치되니까 빠르면 몇 시간 안에 인수함회사 자산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산 파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달라지는 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직원들도 이제 새로 합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죠. 조직이 뒤덮이는 상황까지 네, 통합 그렇죠.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또 런제로를 활용하나요? 이게 이제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직 그러니까 시스템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통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인수한 회사들이 이제 지금은 북유럽까지 확장되고 스페인도 확장하고 프랑스에 있는 회사도 인수해서 원격지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원격지에 있는 조직까지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을 통합뿐 아니라 조직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각 직원들이 어떤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럼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인수당한 직원들이 디바이스나 또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거나 또 계정에 접근한다던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런제로가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트래킹을 하니까 저기 디스커버리를 하잖아요. 트래킹이 아니라. 그래서 그 새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순간에 인벤토리 반영되고 그리고 보안 에이전트가 없는 장비나 컨트롤 공백이 바로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지금 7만 5천 개 이상의 자산을 커버하는 규모까지 키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IT 운영 도구에서 경영 측면의 보안 가버넌스 인프라로 진화했다라는 게 이 중요한 케이스 스타디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그 런제로가 실시간 추적하는데 요거 좀 정의를 좀 잘 해주세요. 예. 실시간 꼭 아니죠? 예. 실시간은 아니죠. 예. 왜냐면 저 스케줄을 어떻게 걸고 따라 패시브 디스커버리 하면 좀 실시간. 그렇죠. 패시브 디스크하면 가능한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보안 거버넌스 인프라라는 표현이 좀 흥미롭습니다. 네, 좀 더 좀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용어입니다. 가버넌스. 예,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거버넌스는 어려워요. 예, 말 자체도 어렵고, 이 가버넌스를 실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팀 시스템 같은 경우는 7만 5천 개 자산을 이제 IT 팀이 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자산이 7만 5천 개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아유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 인수한 회사 자산 중에 보안 에이전트가 30%가 안 깔려 있는데요. 약 7만 5천 개니까 뭐 만 개라고 하죠. 그럼 3천 개가 지금 보안 에이전트가 안 깔려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What the fuck? 예. 그리고 규정 준수가 안 돼. 우리 회사는 RDP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인수한 회사의 시스템에는 약 15%, 150대 정도가 RDP를 오픈해놨다. 근데 얘네가 어떤 그 외부 유지 보수 때문에 해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소 입장에서는 확 닿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대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7만 5천 개 얘기하는 거하고 그리고 보안의 취약점이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을 이런 컴플라이언스 리포트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런제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리포트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팀 시스템이 실제 M&A를 계속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 이게 일종의 가버넌스의 보안 가버넌스 일부라는 거죠. 런제로는 그걸 아주 혁혁한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보안팀의 언어를 경영진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역할까지 런제로가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가시성과 거버넌스 체계, 사실 업계에서는 이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정리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2022년에 가트너가 제시한 개념인데, CTM이라고, 그러니까 C는 continuous, T는 threat, 그리고 E는 exposure, 그리고 M은 management의 그 CTM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자, 지금 화면 도표 하나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가트너가 2022년에 제시한 네, CTM, 지속적 위험 노출 관리 5단계 사이클인 거죠? 맞습니다. 한번 쭉 같이 훑어보고 대표님 설명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면 이 5개 박스가 원형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스코핑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이 뭘 보호해야 할지 범위부터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소위 말해서 뭐 고객망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우리 내부망을 할 거냐 이런 스코핑 거기다 그 경영적인 관점까지 포함이 돼서 결정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스코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디스커버리 단계인데 그 범위 안에 실제로 뭐가 있는지 다 찾아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산 취약점 부분 설정 부분뿐 아니라 자산 취약점 그리고 미스컨피그레이션 부분까지 전부 끄집어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런제로가 특히 강점을 발휘하는 구간인데요. 이 도표에서도 표시했는데 스코핑이랑 디스커버리 두 단계 토대가 흔들리면 그 다음 단계 전부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리고 그 다음이 세 번째 단계 이제 아주 어려운 말 자체도 어려워요. prioritization, 즉 우선순위를 정하는. 괜찮았습니까? 차단의 리스크 중에서 뭘 먼저
처리를 할지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게 김경희 이사님께서 아까 우리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 바로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선순위를 뭘로 결정하냐 하면 이제 CVSS, EPSS, KB 같은 신호들을 조합해서 판단하는데 그거는 아까 나중에 이제 김 이사님 설명해 주실 건데 요런 프라이어라티제이션을 하고 우선순위요. 그렇죠. 우선순위화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밸리데이션, 즉 이거 좀 발음이 잘 되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적용해둔 보안 통제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공격자 관점에서 이게 진짜 뚫릴 수 있어 하는 확인하는 단계. 요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게 뚫렸다, 안 뚫렸다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분석 결과를 가지고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5단계인데 모빌라이제이션 영어사도 찾아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분석 결과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여기는 근데 단순 IT팀, 보안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우선순위 된 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 이거 당장 수정해. 요거 다음 주에 해. 요건 다음 달까지 끝내야 돼. 이런 결정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단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제일 어렵기도 해요. 네. CTM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번 점검하고 끝이 아니라 조직이 성장하는 내내 계속 돌아가는 보안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님, 네. CTM의 5단계 사이클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단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개해 주실 때 이거 좀 이거 그렇긴 한데. 비밀인데 이거 비밀인데 아직은 완전히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이지만 이제 통제 효과 검증, 저희 이제 밸리데이션 요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뭐 곧 런제로가 디스커버리한 보안 위험 노출을 뒤에 이 얘기 나올 이 리스크 우선순위하고 연결하고 사실 런제로가 프라이어라티제이션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향후 웨비나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또 밸리데이션이 됐다면 거기서 실현된 놈을 먼저 그렇죠. 참 멋진 구상입니다. 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 오늘 웨비나 주제에서 살짝 비껴 간 느낌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사이클의 핵심인 아까 CTM의 사이클의 핵심인 리스크 우선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3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사님, 자산을 다 찾았다고 치고 그 다음이 진짜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취약점이 쏟아지고 뭐 작년에 뭐 한 4만 5만 건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다 런제로 같은 솔루션이 추가로 발견한 위험 노출까지 도대체 뭐부터 막아야 하는지 이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미토스 때문에. 예, 그렇죠. 현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이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CV 취약점 우선순위 결정 프레임워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슬라이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참조를 해볼 수 있다. 왜 그런 거죠, 이게? 실제 이제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제 CVSS 점수 높은 것부터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 이제 함정입니다. CVSS는 실제 이제 취약점의 이론적인 심각도를 나타내는 지표뿐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CVSS라는 게 우리 환경에서 실제로 공격받을 가능성을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고객들한테 CVSS와 함께 EPSS나 SSVC나 KB 이 3가지를 신호를 함께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EPSS가 뭐냐? 이 취약점이 실제 공격에 쓰일 확률이 무엇인가를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SSVC는 의사결정 툴입니다. 우리 조직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행동 대응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KB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공격에 쓰고 있는 취약점은 무엇인데 이걸 알려주는 시사의 공식 카탈로그죠. 이사님, 취약점 우선순위 결정 프레임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먼저 조치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온 기준 모델인 듯 하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좀 더 설명 좀 드리면은 취약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4가지가 각기 다른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탄생을 했죠. 불과 5, 6년 전인데요. EPSS나 SSVC, KB가 그때 탄생을 했죠.
이제 이게 탄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CBS에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 보완하기 위해서 학계나 뭐 정부나 뭐 산업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한 그런 프레임워크들입니다. 이게요. 다음 장 보시면은 CBSS는 다들 익숙하시죠? 아, 요거 CV 취약점 도구들이 많이 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용되어 온 가장 대표적인 그런 취약점 점수 체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 심각도를 0에서 1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CBSS의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게 이제 다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그 크게 보는 게 공격 용이성과 그다음에 영향도, 그다음에 규모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용이성이라는 거는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얼마나 공격하기 유리한 조건인가를 보고요. 영향도는 공격이 성공했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해서 점수를 뽑아내는 거죠. 한계를 제가 CBS 한계를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좀 보면은 이 NVIDIA의 그런 등록된 전체 CBS 점수 분포를 보게 되면요. CB 취약점의 51%가 하이와 크리틱에 몰려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를 1년이든 2년이든 3년, 5년이든 이렇게 기관을 바꿔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 CB 점수 분포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이와 크리틱에 몰려있다는 이 거죠. 정규 분포 곡선을 안 따른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악용된 그런 비율을 보게 되면은 CBSS 7.0 이상의 그 비율이 2.3%에 불과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KB에 등록된 그런 취약점들은 CBSS 7.0 미만이 11%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높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고 뭐 그렇다고 낮은 점수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CBSS만은 대응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CBS 한계를 보완하게 나온 게 EPSS입니다. 이게 불과 5,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EPSS는 이 취약점이 향후 30일 내에 실제 공격에 사용될 확률이 얼마야? 이거를 0에서 100% 사이로 뭐 데이터 기반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확률값은 데이터 기반 예측이기 때문에 매일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EPSS를 보게 되면은 몇 년 전에 CB 취약점인데 어제까지 확률이 낮았단 말입니다. 근데 EPSS 확률값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그런 수치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이 취약점을 실제로 공격에 악용하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EPSS도 이제 어떤 그 급등이라든지 그런 그 확률을 보고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너무 유용한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AI가 정한 어떤 프레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SVC는 약간 생소한데요. 이게 CBSS라든지 뭐 EPSS와 같이 이제 그런 점수 방식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 툴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1년에 이제 몇만, 5만 개, 뭐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시험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조직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SSVC 결정을 하려면 4단계를 따르는데, 뭐 실제 이 취약점이 뭐 실제 공격에 활용되고 있는지, 뭐 이게 아니면 대량으로 어떤 자동화될 수 있는지, 뭐 공격이 성공했을 때 부분 장악인지, 시스템의 전체 장악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산의 맥락이라든지 자산의 그 가시성을 보게 되는데, 이 해당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뭐 이 시스템이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지, 뭐 OT와 장비 같은 같은 세그멘트에 있는 장비인지, 우리가 모르는 미인지, 아니면 쉐도우 자산인지, 이런 가시성과 자산 맥락을 보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 취약점에 대해서 내가 단순하게 모니터링 할 건지, 뭐 주의관찰을 할 건지, 아니면 긴급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취약점은 즉시 조치를 해야 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취약점 우선순위 결정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뭐 CBSS, EPSS, SSVC, KB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그런 위험 노출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으로는 이 프레임워크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드립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솔직히 좀 예를 들어주시면 저희가 좀 훨씬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어떠세요? 예시로 아마 인터넷에 노출된 그런 서버가 있다라고 가정을 잘 해봐요. 문제죠. 네, 네. 근데 여기는 또 취약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취약점이 보니까 최근에 TV에 또 올라왔네요.
근데 EPSS는 낮았어요. 뭐 CVSS도 좀 낮았어요. 그러더라도 이거는 바로 그 어떤 즉시 조치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망 분리가 잘 돼 있잖아요. 내부망에 뭐 이제 깊이 있는 그런 이제 서버인데 CVSS는 조금 높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CVSS라는 거는 태생부터가 거의 점수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망 분리돼서 이거를 완전히 공격자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이라면 약간 관찰 대상으로 두고 시간을 보는 거죠. 아무래도 공격자가 좀 어렵겠죠. 그까지 들어가서 파이어월이 뒷단에 있다. 네, 그래서 실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보안 인력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게 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요게 이런 내용들이 그 우선순위 하는 것이 런제로 자체 이미 좀 적용된 방식 아닌가요? 적용돼 있죠. 네, 맞아요. 뭐 렌제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렌제로 딱 이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SSVC 같은 그 의사결정 툴을 기반으로 뭐 CBSS, 뭐 EPSS, KB 우리가 자산을 수집한 정보를 보게 되면 웹스를 보게 되면은 다 거기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서 보안 담당자한테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요 이미 런제 프로그램에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런제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거네요. 네. 대표님, 요거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런제로가 아니야, 런제로 없어. 네. 그럼 별도로 기업 내에서 이런 의사결정 기준으로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죠? 런제로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없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일단 보자고요. 자산을 일단 엑셀로 정리를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체 자산 관리 자산 목록을 다른 솔루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놈이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또 취약점 분석 또 스캐너를 가지고 다행히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두 개를 머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CVS, EPSS, KB 정보를 다 따로따로 만약에 버너러티 스캐너도 없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자산 목록하고 이걸 이제 딕셔너리 갖다 놓고 이따 하고 아니 하나씩 다 손으로 맞춰가지고 네. 분석해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요즘에 이제 LLM 나왔으니까 자동화 돌릴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그거 개발하는 데꽤 걸리겠지.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이에 이미 공격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런제로는 이 데이터를 뭐 인벤토리랑 바로 연결해가지고 자산으로 하고 연결해서 지금 이 취약점에 영향받는 우리 장비는 어디에 뭐뭐뭐가 있어요를 바로 보여주니까 런제로 쓰셔야죠. 분석 대신에 이제 예. 대응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런제로 써야 돼요. 이사님, 좀 살짝 이제 자연스럽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KBU는 실제 공격자들이 지금 이 순간 핫하게 쓰고 있는 취약점 목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얘기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런제로에서 KB 콜라이더라는 뭐 웹도구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던데, 네. 이것도 결국 그 시사 KV 대응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도구일 듯해요. 프라이어라티제이션.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많잖아요, 네, KV도. 맞습니다.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직접 설명해 주셔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KB 콜라이더는 런제로가 제공하는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이제 공개 웹도구예요. 뭐 설치도 필요 없고 뭐 계정도 없이 뭐 런제로 쓰지 않는 고객이더라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KB 콜라이더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제 시사 KB의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험 신호와 뭐 위협 신호를 결합해서 우리 조직에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이제 진짜 우선순위를 걸러주는 그런 도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KB를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 KB라는 게 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취약점 목록이라고 많이들 좀 오해를 해요. 근데 이 KB는 단지 그냥 실제 공격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취약점의 카탈로그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시사 KB만 해도 지금 1,6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이제 같은 긴급도로 이렇게 처리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안팀이 뭐 많아봤자 2~3명 있을 텐데 이거를 예, 더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처리하려다 보면은 이제 번아웃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콜라이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콜라이더라는 게 이제 우리가 CV나 뭐 CW는 위험 신호라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 KB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EPSS라든지 SSBC라든지 뭐 그리고 또 실제 공격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우리 방어자들도 쓰지만은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라든지 뭐 뉴클라이 템플릿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충돌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들이 충돌시켜서 많이 쓰죠. 맞습니다. 메타스프레드.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충돌시켜가지고 우리 조직에 영향받는 진짜 위협을 걸러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실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그 런제로의 그 리스크 파인딩 화면입니다. 이게 많이 런제로 보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너무 작아요. 작나요? 네. 화면을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좀 괜찮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리스크 파인딩이라는 거는 공격자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그런 노출들을 찾아내서 이제 보안 담당자들에게 이제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그런 도움을 주는 이제 도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점 중에서도 뭐 제로데이와 같은 그런 긴급 대응 취약점들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여기 저게 나온 파인딩이 이제 일단 런제로 저희는 자산 맥락까지 반영한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리스크인 거죠. 저게 맞습니다. 런제로 리스크 거죠. 런제가 정의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CB 취약점만이 아니라 그럼 저게 그럼 런제로에서 프라이어티제이션 하는 네, 한 거죠. 맞습니다. 좀 그래서 맞긴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인벤토리를 보게 되면 버너빌리티 인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찾은 취약점을 모두 망라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파인딩은 그 중에서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자산 맥락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 컨텍스트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 DB가 있는데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인증 없이 적용이 가능해. 이런 부분도 다 자산 맥락을 반영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실제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보안 담당자한테 제가 이제 리스크 파인딩을 좀 설명드리면 이것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숫자가 있을 텐데 저것도 막.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한 근데 저게 자산- 잠깐만요. 170개는 뭐 어떤 걸 패치하면 한꺼번에 싹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콜라이더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모트 코드 엑스큐션 버너빌리티에서 온큐 코드 실행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2개 자산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제가 콜라이드를 통해서 좀 어떻게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 런제로의 KB 콜라이더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 리스트들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시사 KB 카탈로그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번체크 KB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1569개의 그 KB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이제 CV 넘버링이 돼 있죠. 포인트들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지금 여기 이제 프리셋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 아까 파이닝에서 보셨던 온큐코드 실행 취약점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템플릿 이용해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URL을 다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이브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큐코드 실행 취약점만 골랐더니 여기에는 이제 514개로 줄었죠. 1169에서. 그래서 1169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공격 벡터라든지 권한 요구되는지 뭐 사용자 대비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게 원격 접속 실행하는 것에 연관된 취약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아주 쉽게 사용자 개입이 필요 없는 알겠습니다.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다가 실제 여기 필터를 보시게 되면 이 아까 옵션들은 여기서 다 지정한 거거든요. 옵션이라는 이제 자기 조직에 맞는 네,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 보안 담당자가 이제 클릭 해갖고 옵션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옵션이라는 것들이 이 옵션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AMI가 있거나 뭐 아크로니스가 있고 뭐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CBSS나 EPSS나 SSBC 단계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격 코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그런 취약점이에요. 근데 또 이제 랜섬웨어 캠페인이 돼 있는 이건 뭐냐면 이 취약점은 실제 랜섬웨어에서 활용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를 해라. 이런 이제 캠페인 하는 이제 취약점이 보니까 514개에서 148개로 줄었죠. 예, 예. 이제 이 정도는 또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또 공격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또 거기에 그 도구들로 찾을 수 있는 취약점 아까 메타스플레이트나 뭐 뉴클라이나 이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게 쓰는 도구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잇에
보면은 이제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 모듈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뉴클라이의 템플릿으로 해서 그 취약점 찾을 수 있다든가 방어자도 찾지만 공급자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서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71개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71개 정도는 이거는 실제 아주 긴급하게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취약점인 거죠. 최우선순위다. KB에 올라 있는 중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걸 71개를 나중에 제가 런제블 리스크 파인딩에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해서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런제블은 아시다시피 다 쿼리 기반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이 CV 우리 버너빌리티에서 뭐 CV 넘버링만 입력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자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 어떤 자산들을 대응해야 될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이 UR이 다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기 때문에 팀원들이랑 바로 공유가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CV 넘버들을 쭉 쿼리를 쫙 엔드 조건으로 하면은 딱 자산 몇 개 그렇죠. 된다는 거네요. 실제 엔드보다는 OR에서 확인해야 OR로. 되겠죠. 우아로 오화로 네,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대단하다. OR이 저장이 되니까 내가 이제 우리 이런 IT 팀이나 보안 팀이나 왜 이걸 먼저 패치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이게 콜라이더가 이제 근거 데이터가 되니까 저기 저기서 보면 이제 있다는 거죠. 옵션에 네. 그 서드 파티 도구 리스트들이 쭉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그 공격이 서드 파티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취약점을 통해서. 저기 이제 그 조직이 자기 조직에 해당되는 서드 파티 도구들을 쭉쭉쭉 선택을 하면은 찾아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이더에서는 GPS가 갑자기 급등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UR에 들어가서 한번 직접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패치 우선순위를 놓고 팀마다 뭐 여러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예. 그럴 때 이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우선순위를 딱 정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다시 이사님,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저도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보안팀 업무가 더 쉬워져야 하는데 현실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앞에서 리스크 우선순위와 그리고 KB 콜라이더 뭐를 이용해 최우선을 리스크를 선별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 부담이 많은 것은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제 AI가 그 짐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MCP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MCP라는 거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이제 LLM이 이 MCP를 통해서 뭐 런제로 자산 데이터를 읽고 뭐 분석하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런제로 저희가 MCP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런제로 MCP를 지원한다는 게 중요한 사항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MCP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되게 힘든데 바쁜데 업무 효율성을 쉽게 효율성 있게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안 담당자라면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건 다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MCP 아까 말씀드린 MCP로 EM 연결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루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매일 아침 8시에 뭐 신규 등록된 KB 중에 이걸 확인하고 영향받는 자산이 있는지 분석해서 메일로 보고를 해줘. 이게 이렇게- 그러면 뭐 원래 이제 보안 쪽 담당자가 루틴하게 매일 하던 해야 일이라 되는 이거죠. 예들이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쉽게-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루틴을 한번 설정을 해두게 되면은 네. 근데 이제 보안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에 이제 NLM이 실제 MCP를 통해서 우리 콜라이더라든지 어떤 KB로 신규 등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런제로 해서 해당되는 취약점에 대해서 영향받는 자산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죠. 그래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조치 계획이라든지 어떤 경영진한테 이제 보고할 거 그런 보고서 같은 것들 만들어서 담당자 메일로 보내놓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담당자는 9시에 출근해서 실제 메일을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듯이 이제 AI가 분석을 하고 뭐 최종 사람이 이제 사람이 한다는 거죠. 네. 이러면 정말 판단은.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활용 사례 좀 보여주세요. 네, 활용 사례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실제 이제 그 LLM 업종을 통해서 뭐 자연의 지리로 뭐 최근 일주일 동안 뭐 새로 등록된 KB 취약점 중에 우리 조직에 영향받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해줘. 이렇게 이제 자연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LLM이 MCP를 통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케이드 콜라이드라든지 렌즈를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했더니 쉽게 보니까 이제 세 개의 그 취약점이 확인이 됐네요. CB 취약점이. 이 취약점은 KD 목록이기 때문에 현재 활발히 악용되고 있는 그런 취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은 근데 여기 보면 2017년인데 94.2%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질적으로 이 정보들은 런제로가 다 확인한 정보들을 베이스로 실제 LLM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오탐한 게 아니에요? 네, 오탐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실제 그 CBS 점수가 9.8이에요. 크리티컬인데 얘는 2017년도에 탄생했었을 때부터 얘는 CBSS가 9.8이에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네, 그죠. 거의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 취약점은 EPSS가 보시면은 94.23%고 거의 0점 상위 0.1%예요. 그 EPSS에서 EPSS 0.1 같은 경우는 거의 악용 확률이 수십 배 달아요. 실제 일반 취약점보다. EPSS가 그러니까 최근에 확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급등한 취약점인 거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악용을 해서 방법을 찾은 거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보고서들은 실제 이제 LLM이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기본 데이터는 다른 재료가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담당자가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이걸 쿼리로 다 했던 거를 LLM을 통해서 쉽게 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된 취약점이 지금 와서 그냥 팍 폭발하는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보시면 왜 이거를 긴급하게 조치해야 되냐면은 위에 보시면 이제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듈이 2개나 있고요. 공격자들이 쉽게 맞습니다. 이게 다 카메라인가 봐요. 네, 얘는 이제 카메라, 네. 핸드폰의 그 빅비전의 카메라인데, 그 다음에 또 뉴클라이 템플릿으로도 공격자가 이 취약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긴급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특정 자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든지 이제 폭발 방향, 뭐 공격이 다 있었을 때 어떤 그런 부분 폭발 방향, 영향받는 그런 범위를 분석을 해줘. 뭐 이렇게 또 자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LLM MCP를 통해서 렌즈를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네. 이게 런제로 안에도 그 브릿지 리포트가 있잖아요. 예, 브릿지 리포트가 있는데 조금 실제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이제 실제 이 브릿지 리포트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데모를 할 때라든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네. 특정 서브넷만 선택을 해서 그 영향받는 그 서브넷을 다 확인할 수 있죠. 직관적인 보고서 형태로 보면 이게 조금 그죠, 그죠. CTO나 CEO한테 보고하기에는 좋겠네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점, 0점, 뭐 18.4이라는 자산이 이게 모니터링 장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장비고 얘 보니 실제 상위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하네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제 OT 세그먼트로 라우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이 자산은 멀티 IP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피벗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이네. LLM이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프라이어티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자산, 그러니까 KB 콜라이드 통해서 우선순위를 딱 뽑은 다음에 네. 그 놈의 폭발 반경을 딱 확인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자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폭발 반경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장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한눈에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관리자가 굉장히 편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장애 대응이라든지 이제 보안사고 분석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그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좀 시간이 많았으면 이제 여러 가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김대원 이사가 얘기했듯이 이제 MCP, 뭐 LLM, 네. 런제로를 엮어서 네. 그러면 이제 런제로도 도입하면 사람 또 일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런 보고서 작성 시간만큼은 정말 확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런제로 도입 자체가 업무량을 줄여주는데 사실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생겨서 더 일이 많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줄여주는데 그것도 걱정될 만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더 이제 방금 우리 김 이사님이 그 LLM 써가지고 했던 내용들은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단순화하고 자동화할 거냐 이 네, 개념에서 그렇죠. 이제 한 거고 우리가 앞단에서 쭉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정해 왔던 것들을
이제 좀 더 자동화시켜서 매일 아침마다 루틴하게 사용자가 이제 뭐 이렇게 써서 쿼리를 날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때 이 LLM을 예. 이제 고민이 많죠. 저는 이제 솔직히 걱정되는 게 이제 네. 우리 회사 자산 정보가 외부 AI 서버로 나간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있죠, 당연히. 이거 당연히 우려할 부분이고요. 그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 퍼블릭 LLM 쓰면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보장할 수 있나요? 사실 이 설정 잘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거 좀 굉장히 100%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찜찜하죠. 팀 플랜, 클로드의 팀 플랜을 쓰던 뭐 회사 챗GPT의 다른 회사 계약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팀 플랜을 쓰더라도 자기네들은 규정상 뭐 내부에서 뭐 제한적이다 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쏘버린 AI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런 LLM을 적용하려면 이 로컬 LLM을 구축을 해라. 권고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로컬 LLM 오픈된 소스가 굉장히 좋아요. 뭐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젠마4 최근에 나왔는데 메모리 한 32기가 정도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24기가 정도 되면. 그래서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사내 서버 안에서 이 로컬 AI를 돌려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래 자산 정보 또 기밀 데이터, IP 어드레스도 기밀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보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금융, 의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고 그것은 더 그럴 것 같고요. 요즘 뭐 일단 그 프라이빗 LLM 구축하려는 그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많이 하죠. 예,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카카오나 뭐 SKT나 뭐 이런 데 다 하고 있고 웬만한 중견기업들도 로컬 LLM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판단과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은 여전히 사람과 검증된 도구에 기준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 쓰는 게 맞다.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 네, 그렇죠. 보안팀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보여주는 게 이제 뭐 우리 LLM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CTM의 마지막 단계인 모빌라이제이션 같은 조직 전체가 실행에 나서는 것도 AI 자동화가 가속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뭐 향후 이제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제 얘기가 되면 저희 웨비나를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AI, LLM 자동화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이사님, 이번 세션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뭔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 해줄 수 있나요? 네, 뭐 앞서서 미리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AI는 단지 도구다라는 거죠. MCP로 이제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뭐 리포트를 만들고 뭐 취약점을 보기 좋게 담당자 보기 좋게 만드는 건 AI가 정말 잘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지금 패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영향을 고려해서 뭐 일정을 조율할 것인지는 결국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AI가 이제 보안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동화는 자산이라든지 보안 가시성 위해서만 작동을 한다는 거죠. AI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자산을 이제 분석할 수 없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뭐 렌즈로 이제 전체 자산을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 위에서 AI 자동화가 돌아가야 진짜가 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뭐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가시성이 먼저고 자동화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먼저다. 그러니까 보여야 관리를 하죠. 네. 결국 이사님 말씀에서 세션 1부터 마지막에 이제 자동화된 AI LLM을 이용하는 것까지 이어진 흐름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가시성 확보, 우선순위 결정, AI로 효율화, 그리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오늘 웨비나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가시성에서 시작해서 취약점 우선순위, KB 콜라이더, AI 자동화, 그리고 더불어 CTM 기반의 보안 거버넌스까지 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의 기본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은 보호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입니다. 네. 뭐 오늘 웨비나 중에서 또는 런제로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남았네요.
질문이 없나요?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편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질문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질문 나올 때까지 한번 뭐 음. 혹시 근데 질문할 거 있어요? 오늘 데뷔 저는- 어땠습니까? 그 발표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발표 자료 공유해드려야지. 요즘에 제가 그 LLM 가지고 회사 내에서 지금 엔지니어들하고 테스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아직 그 금융권에 아직 도입된 사례가 없잖아요. 런제로가. 혹시 어떠신지. 네, 아쉽게도 이제 현재 국내 금융권에 도입한 사례는 없고요. 검토 중인 이금융권 회사가 몇몇 있습니다.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은행 중에서는 예전에 이제 KB은행의 인증 조직에서 잠시 검토했으나 그 사례가 없다는 이유. 예. 그런 원래 거는 보수적이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소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듯하니 네. 여러분 우리 파트너사분들 열심히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또 질문이 없으니 인맥을 임명. 예, 예. 질문이 하나 나오나요? 네, 없어요? 그러면 제가 추후 국내 EPP 제품과의 연동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네. 이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현재 그 EPP나 뭐 EDR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미 이제 지원되고 있는 이제 솔루션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국내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스텀 인테그레이션이 다 가능하거든요. 실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런제로가 SDK라는 부분이 잘 돼 있어가지고 고객의 그런 EPP의 그런 그 REST API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된다고 하면 그 쉽게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좀 개발 트라이를 좀 해보고. 네,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미 몇 번 해봤었었고요. 네. 아주 뭐 손쉽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익한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데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안 가시성이라는 게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첫 번째 한 번 스캔 한 번만으로도 이제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보이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런제로 꼭 그 부담 없이 무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네, 보안은 이제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보이는 것부터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안의 시작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시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웨비나 시간을 마치고 오늘 미처 못 다룬 내용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 저희 협력사 또는 KDC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웨비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